대만 문제의 운명을 진짜로 결정하는 것은 베이징의 종이 위 약속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2300만 대만 시민들의 선택일까요? 과거의 베이징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주로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왔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도 대체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외교 담장 위에서 이상한 표현 하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은근한 비유로 포장된 개념, 이른바 7개쇠, 7개의 자물쇠 이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정의한 반대만 독립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연달아 실패하자 베이징은 이제 대만의 지위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식의 새로운 논리 체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은 7개의 자물쇠라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뜨거워진 시점은 12월 9일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베이징에서 독일 외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대만의 지위는 이미 7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이는 이 표현을 통해 대만이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이 역사적, 법적 차원에서 7겹이나 확인되어 있어 되돌릴 수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이지만 듣는 쪽을 향한 정치적 협박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가동되었습니다. 환구시보와 같은 매체들은 왕이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며 서방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워싱턴과 타이베이의 반응은 베이징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만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 어우장하는 왕이의 7개세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해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진실이 될 수 없으며 7개의 자물쇠를 채우든 700개, 7000개를 채우든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베이징이 역사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붙여 마치 대만이 당연히 중국에 속해야 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왕이가 말하는 7개의 자물쇠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많은 국제법 학자와 관측자들은 이걸 7개의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는가? 이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왕이가 내세운 첫 번째 자물쇠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는 대만이 고대부터 중국에 속한 영토였으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줄곧 중국의 일부로 관리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나라의 배들이 오늘날의 대만 인근 해역까지 건너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항해 기록일 뿐 체계적인 행정 지배나 대규모 이주,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바다를 건너 섬 근처까지 갔다고 해서 그 섬 전체가 갑자기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송나라 시기인 1171년에 이르면 지금의 대만 펑후 제도의 일부 한족이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대만 본섬에서 약 40에서 50km 떨어져 있었고 섬 안에는 이미 자체적인 문화를 가진 원주민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펑후에 몇몇 중국 관원이 파견되었다고 해서 당시 대만 본섬 전체가 중국 왕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나라 때인 1281년이 되어서야 원조정은 펑후 지역에 순찰 기관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행정 구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펑후라는 특정 군도에 한정된 조치였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해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1384년에 펑후에 있던 관청이 폐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563년에 다시 관청이 설치되는 등 이 지역의 행정 상태는 시대와 정권의 사정에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 대만 본섬은 상황이 훨씬 복잡했습니다. 당시 대만은 서로 규모가 다른 여러 부족 연맹, 이른바 11개의 추장연합체로 나뉘어 있었고 각 연맹은 2개에서 72개에 이르는 취락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네덜란드의 통제 아래 있었고 나머지는 현지 원주민 사회가 독자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대만은 중국 왕조의 한 지방이라기보다는 다층적인 부족 사회와 서구 식민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공간이었습니다. 청나라 이전의 중국 왕조, 즉 원과 명은 펑후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행정권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대만 본섬 전체를 일관되게 지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왕조의 공식 지도에 몇 개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현실의 지배와 행정권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본섬이 중국 왕조의 직접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은 1662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해의 정성공, 즉 정성공이라는 장군이 반청복명을 기치로 들고 네덜란드를 몰아낸 뒤 지금의 타이난 일대를 중심으로 동령왕국을 세웠습니다. 명의 제도를 본뜬 이 정권은 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일정한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683년에 강희제가 이끄는 청나라가 정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만을 청제국의 영토에 편입합니다. 이때가 비로소 중국 왕조가 대만 본섬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 이후 대만은 청나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지만 이조차도 중앙에서 보면 변방 중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보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뒤 12월 광서 20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청은 대만과 펑후 제도의 주권을 일본에 할양합니다. 이때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만은 무려 51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은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행정 조직을 발달시키며 대만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대만 통치는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의 군정하에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중국 왕조가 대만 본섬을 본격적으로 관리한 기간은 1683년부터 1894년까지 약 211년, 그 이후에는 일본이 5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한족 이동이나 펑후 제도에 대한 간헐적인 관리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중국 영토라는 왕위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위는 이런 복잡한 역사를 단 한 문장으로 단순화합니다.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연표를 펼쳐놓고 보면 이 문장은 역사적 현실을 상당히 편집한 결과입니다. 역사란 연속적인 흐름이지 어느 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잘라붙일 수 있는 도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위가 내세운 두 번째 자물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을 언급합니다. 왕위에 따르면 카이로 선언은 중국, 미국, 영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면만 보면 이 설명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분명 일본이 1895년 이후 강탈한 영토를 원래의 소유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중국에게 돌려줘야 하느냐입니다. 1943년 당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던 중국 정부는 지금의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이로 선언이 말하는 중국은 오늘날 베이징 정부가 아니라 당시 충칭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 정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물쇠는 1945년 포츠담 선언입니다. 왕위는 이 선언의 제8조를 근거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이 대만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국제법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포츠담 선언 역시 중국, 미국, 영국, 그리고 후에 소련이 참여한 공동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할 당시 국제사회가 전승국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그 답은 여전히 중화민국입니다. 당시 중국 대표로 연합국 회의에 참여한 것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인 것도 모두 중화민국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어느 정도 대만의 귀속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늘날 베이징 정권,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 영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자물쇠는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입니다. 왕위는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 당시 중국 정부가 10월 25일 타이베이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며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일본이 항복했고 대만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들인 쪽이 중국군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어느 중국인가입니다. 항복 문서를 접수하고 타이베이에서 군정을 실시한 주체는 바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4일 히로히토는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직후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은 진이를 대만 지역 일본군 항복 접수 담당으로 파견했습니다. 10월 25일 타이베이에서 공식적인 항복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은 연합군을 대표해 대만과 펑후 제도에 대한 군사 점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연합국이 정한 전후 처리의 일부였으며 이후 최종적인 영토 주권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후속 조약을 통해 다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물쇠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입니다. 왕위는 이 해에 베이징에 수립된 새 정부, 즉 중국인민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계승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고 따라서 자동으로 대만을 포함한 전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개는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1949년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반면 국민당 정부는 타이베이로 퇴각해 대만, 펑후, 진먼, 마주 등을 계속 통치했습니다.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처음부터 베이징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1950년 5월 10일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화민국 정부를 여전히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 상당수는 타이베이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간주했습니다. 1954년 12월 2일에는 미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대만과 펑후 등을 방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 동맹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 지역에서 통치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 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군사 침공을 쉽게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약은 1980년에 공식 종료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만 지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9년에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을 법률 형태로 계승했습니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어떠한 무력 위협도 미국의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결국 1949년 이후 펼쳐진 구조는 서로 다른 두 정권이 중국의 이름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대만이라는 공간에서는 중화민국이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계속 유지해온 현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물쇠는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입니다. 왕위는 이 결의를 가리켜 유엔이 대만을 중국의 한 성으로 공식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결의로 인해 대만 대표는 완전히 쫓겨났고 국제법적으로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의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은 훨씬 제한적입니다. 2758호는 어디까지나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한 문서입니다. 즉, 기존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합법 대표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결의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지방이다라는 문장을 어디에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 그리고 여러 서방 국가들은 이 결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758호는 유엔 체제 안에서 중국 대표권이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넘어간 것일 뿐 대만의 최종적인 국제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2758호를 근거로 대만을 정치 분야에서 배제하려 하면서도 WHO 같은 일부 비정치적 기구에서는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엔 내부에서도 대만 문제, 단순히 한 지방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1949년 정권 교체, 1971년 유엔 결의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자물쇠라고 부르는 각각의 근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가 복잡한 역사와 국제법의 현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단순화해 대만은 원래부터 중국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서와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결의와 선언들은 대부분 어느 중국이 대표권을 행사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뿐 오늘날 2300만 대만 시민의 정치적 지위와 자기 결정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자물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위가 제시한 일곱 번째 근거는 바로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중일 평화우호 조약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두 문서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봉인되었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선전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장 하나하나를 차분히 읽어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중일 공동성명의 해당 부분은 대략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자기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를 준수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측 문장의 동사 선택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만 말할 뿐 그것을 승인하거나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존중이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에서 상대국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쓰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해주겠지만 그 말이 곧 국제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회색 지대를 활용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도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상당 수준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공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공식이라는 말은 국가나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조직과 직책에 한정됩니다. 외무성, 방위성, 총리 관저,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기관과 인물들은 정부의 공식 대표가 아니므로 대만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대만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교류를 통해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의회 간 방문, 안보와 관련한 의견 교환 같은 것들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민간 연구기관과 대만의 대표부가 공동으로 안보 포럼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대만 외교부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대만 측 대표는 대만 외교부 소속 고위 당국자이지만 행사 자체는 민간연구소와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가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설계됩니다. 이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정부 간 공식 회담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학술 및 안보 토론 행사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사례는 더 분명합니다.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며 의회 대표단을 수시로 파견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대만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만 측은 미국 의회가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정부와 별도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으로 행정부의 공식 외교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아무리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이대더라도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의원들은 대만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왕이가 말하는 7개의 자물쇠로는 이런 비공식, 준공식 관계망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과 평화우호조약에서 약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포츠담 선언 제8조를 준수하겠다는 포괄적인 입장입니다. 포츠담 선언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주권을 혼슈와 임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그 밖의 소규모 섬으로 제한한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더 이상 대만과 펑후, 만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만을 어느 정권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문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대만에 대한 주권을 공식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 역시 대만을 특정 국가에 귀속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대만의 귀속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만 외교부 대변인 어우 장안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어우 장안은 여러 차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며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정치 선언들은 이 조약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대만과 펑후를 포기한다고만 규정할 뿐 그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번도 대만을 실제로 통치한 적이 없으므로 대만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대만과 뜻을 같이 하는 주요 민주국가들도 이 논리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표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만을 사실상 독립된 정치 실체로 대우합니다. 미국 의회는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의 안전을 자국의 중대한 이해관계로 규정했고 2025년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대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베이징의 대만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법 문서와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왕이가 말하는 7개의 자물쇠가 실제로 잠그고 있는 것은 대만의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스스로 설정한 좁은 해석의 틀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문서의 문장 일부를 떼어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잠시 국내 정치 선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만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어우장안이 상기시킨 것처럼 대만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정치 자유화를 추진했고 1996년에는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총통을 뽑았습니다. 그 이후 대만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만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대표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당 간 정권 교체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만을 통치하는 정부는 과거의 전쟁 승패나 식민 통치의 잔해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부라는 점입니다. 국제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의 핵심은 점점 과거 조약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적 동의에 맞춰 옮겨가고 있습니다. 왕위의 7개 자물쇠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두 가지 층위가 겹쳐 보입니다. 하나는 역사와 조약 문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편집해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드는 층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서사를 이용해 중국 국내 여론을 통제하고 동시에 대만과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이 두 층위가 겹치면서 대만을 둘러싼 외교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대만과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들 사이의 교류는 오히려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대표단의 상호 방문, 안보 포럼에서의 고위급 발언, 반도체와 공급망 협력,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행사에서의 공동 메시지 등은 모두 대만을 하나의 자율적인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이 외교 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복해도 이런 구체적인 상호작용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적 압박과 언어적 위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군은 반복적으로 전투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으로 보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과 주변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겉으로는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대만 주민들의 일상에 지속적인 공포와 긴장을 주입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내세웠던 명분과도 묘하게 겹칩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적 논리와 역사 해석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국의 군사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를 둘러싼 7개의 자물쇠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언젠가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대만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설전이 격화되자 중국은 다시 한번 대만 문제를 전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7개의 자물쇠 이론도 반복적으로 소환되며 중국 내부에서는 마치 대만 문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정리된 사안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결국 왕이가 말하는 7개의 자물쇠는 역사와 법의 이름을 빌린 언어의 사슬에 가깝습니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유엔 결의, 중일 공동 성명 같은 문서들이 금빛 자물쇠처럼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애매한 문장과 정치적 타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현실은 훨씬 더 선명합니다. 독자적인 군대, 독립된 경제, 자유로운 선거와 언론,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위의 7개세 이론이 결코 잠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이 섬에 사는 2,300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정부는 과거 제국의 조약이나 냉전 시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대만이 스스로를 주권 국가로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이지 누구든 마음대로 잠가버릴 수 있는 금고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서의 문장을 선택적으로 가져와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외교적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야말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군비 경쟁과 군사훈련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문장들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긴장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결국 질문은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한 지역의 정당성은 수십 년 전 혹은 한 세기 전의 조약과 선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이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왕이가 말하는 7개의 자물쇠는 문서와 말의 세계를 잠그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만이라는 섬의 운명은 종이 위의 도장이 아니라 오늘도 투표소로 걸어 들어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야말로 어떤 외교적 수사도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진짜 자물쇠일 것입니다.